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저는 급하게 좀 늦어가지고 막 허겁지겁 뛰어왔는지 숨이 차네요. 그렇지만은 최대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아마 정보 보안하고 개인정보 보호 컨퍼런스니까 아마 뭐 CIS 쪽에서 일하거나 아마 CPO 쪽 개인정보 보호 쪽 일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3월 14일 날 됐습니다. 3월 14일 날 돼서 저희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시행령 작업을 시작을 해서 9월 15일 날부터 이제 시행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시행령이 국무회에서 오늘 통과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그 국무회에서 이제 시행령이 통과되면은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돼서 9월 15일부터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이런 개정 사항들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사항을 좀 잘 파악하셔서 9월 15일부터는 바뀐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업에 돌아가셔서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먼저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인트로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래 개인정보 보호 업무는 이제 3개 부처로 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구개인정보보호법 때는 이제 행안부가 소관을 하고 있어 행안부에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정보통신망법으로 해서 그 방통위에서 일부 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정보 그러니까 뭐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도 다 정보를 개인정보를 많이 쓰죠. 그런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으로 이렇게 3개의 법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새로 이제 개인정보법을 개정을 해서 그때 이번 개정 말고 20년 8월 5일에 개정을 하면서 그 개정 내용 안에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안부 소속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행정위원회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되어서 아마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하면 그 쉽게 생각해서 뭐 공정거래위원회, 뭐 금융위원회처럼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행안부에 있던 기능, 방통위에 있던 기능, 금융에 있던 기능 이제 일부들이 이제 한꺼번에 모여서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개인정보보호법, 망법 이런 것들이 그 통합될 당시에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잘 통합이 됐던 게 아니라 일부 국민의 이제 정보 주권에 관한 거, 예를 들어서 뭐 필수적 사전 동의 제도라든지 뭐 국외 이전 요건이 거의 동의로만 이렇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경직된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사실은 장애 요인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9월 30일 이제 처음 제정된 거는 11년 이제 9월 30일이었는데요. 이제 그 20년 8월 5일 날 개인정보보호위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뭐 아직까지 개정 못했던 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 작업을 진행을 해서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됐던 거고요. 3월 14일 날 법 개정된 내용들에 이제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로 데이터 경제 성장 견인을 하기 위해서 아마 마이데이터라고 아마 금융권에서는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 일반 분야에도 이제 개인정보 전송 요건을 이제 도입하는 게 들어갔고 그 요즘 자율주행차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뭐 배달 로봇 등 같은 이동형 어떻게 보면은 그 기기가 많이 있는데 그 이동형 기기에는 필수적으로 대부분 뭐 라이다 쓰고 레이더 쓰기도 하지만은 카메라로 영상 정보를 촬영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제 규정을 따라야 되는 거라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운영 기준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리고 망법, 좀 전에 말씀드린 정보통신망법하고 구개인정보보호법이 통합되면서 단순히 특례로 인해서 그냥 편찰만 같이 뭐 스테이플러 찍어놓은 상태였는데 그게 이번에는 규정으로 다 화학적으로 융합이 돼서 그런 것들 온라인, 오프라인 규제가 서로 다르던 것이 이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념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요건을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 방침 평가제도 좀 도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뭐 오픈 AI 뭐 해서 지금 뭐 그런 인공지능 이제 시스템 이제 핫한데요. 그런 인공지능이 이제 도입되면은 이제 자동화된 이제 결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동화된 결정에 따른 정보 주체의 설명 요건, 거부권들이 신설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분쟁 조정 제도도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외 이전 요건을 좀 다양화했고, 형벌 요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하고 뭐 1억 원의 벌금까지 해서 이 벌칙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형벌 중심의 제재를 이제 경제 제재로 좀 변환했다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23년 3월 14일 공포가 되었고요. 그래서 6개월 이후에 시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9월 15일 날 시행되는 것이 오늘 국무회의 시행령이 통과돼서 9월 15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 밑에 왼쪽에 보면은 9월 15일 날 시행되는 거는 정보통신 특례 정비, 이동형 영상 기기 규정, 뭐 동의받는 방법, 뭐 공공 시스템 운영 이런 것들은 9월 15일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른편에 있듯이 그 자동화된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24년 3월 15일 이후에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거고요. 공공기관 개인 수준 보호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뿐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손해배상 보장까지는 3월 15일 날 시행이 되는 거고,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아마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행령 준비 과정에서 3월 15일 이후에 이렇게 아마 정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대충 경과를 조금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이렇게 뭐 많은 시간을 거쳐서 정보안으로 가다 보니 한 2년 가까이 걸려서 이렇게 시행령까지 이제 개정이 돼서 9월 15일 날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상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부 말씀드렸지만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규정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영상정보 처리기기 하면은 뭐냐? 그러니까 심플하게 CCTV라고 보시면 됩니다. CCTV 중에 기존에는 CCTV에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 25조에 따라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규정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주로 우리가 뭐 도로에 보면은 과속 단속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정적으로 설치돼서 이제 일정한 장소를 계속 비추는 그런 고정형 CCTV에 대한 규정만 있었어요. 또는 뭐 시설 안전을 위해서 뭐 이런 데들도 아마 이 CCTV가 있을 텐데 이런 고정형 CCTV에 대해서만 규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드론도 많이 드론 택시까지 나오고 자율주행차도 조금 있으면 뭐 레벨 3까지 뭐 상용화가 돼서 돌아다닐 텐데, 그리고 아마 배달 로봇은 여기저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미 서빙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 자율주행은 뭐 대부분 이제 방식이 뭐 레이더 쓰고 라이더 쓰고 하는데, 그래도 그 뭐 서로 복합적으로도 많이 쓰지만 카메라를 필수적으로 대부분 사용하게 됩니다. 카메라 영상을 통해서 뭐 장애물을 인지하고 뭐 이렇게 자율주행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 영상 쪽에 찍히는 것이 사실은 뭐 사람들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영상 정보라고 해서 개인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존에는 옵트인 방식이라서 사전 동의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개인 정보 보호는. 근데 영상 같은 케이스는 내가 있는 찍는 프레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누가 언제 들어올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옵트인 방식의 사전 동의 방식은 작동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규제 개선 요구도 많이 왔었고, 이런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렇게 좀 뭐 수정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규정을 25조는 고정형이고 25조 2를 새로 신설을 해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 개정 내용을 보면은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이용해서 촬영하는 행위는 일반 원칙적으로는 제한합니다. 제한을 하는데 동의 의사가 있거나 또는 그 정보 주체에게 뭐 불빛, 소리판, 뭐 안내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내 방송등에서 촬영 사실을 표시했는데도 정보 주체가 거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일단 촬영을 허용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옵트한 방식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이런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개발할 때는 뭐 샌드박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대부분 허가를 받아서 일정 구역, 일정 기간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9월 15일부터는 이 법을 적용해서 뭐 샌드박스나 이런 거 없이 적용을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형 뭐 고정형도 그렇지만은 보통 이제 목욕실, 화장실 같은 데는 이제 뭐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당연히 소방, 구조, 구급이나 이런 케이스에 이제 예배를 뒀던 거고요. 뭐 이동형 기기는 이제 범위를 보시면은 뭐 형태만 얘기해 착용형이 될 수도 있고 휴대용,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뭐 이동형 기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촬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내가 휴대폰 가지고 막 촬영하는데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다 걸리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규율을 하기 때문에 내가 뭐 개인 취미생활이나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으로 뭐 이렇게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규율을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뭐 드론 택시라든지 뭐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뭐 구청에서 이용하는 뭐 위에 차량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카메라를 찍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동형 영상 촬영 기기면서 업무용으로 해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소개드렸던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규제가 서로 달랐던 것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단순히 특례 규정을 해서 6장으로 해서 장을 그냥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 관련된 일부를 6장으로 뜯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그냥 붙여놨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6장을 다 없애고 모든 규정들을 이렇게 좀 합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런 특례 규정하고 특례 규정 왼쪽에 있는 특례 규정들이 주로 이제 39조 쪽에 이렇게 있는데 39조에 있는 거를 각 해당 사항에 있는 대로 다 녹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내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했기 때문에 나는 뭐 6장 특례 조항만 적용했고 또는 나는 뭐 개인정보 기존 오프라인 주변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이기 때문에 나는 특례 규정 뭐 상관없었어 하는데 이게 특례 규정에 있는 게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된 것들도 있고 특례 조항이 변경된 것도 있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기존에는 좀 틀려 있었기 때문에 유사한 점들이 조금씩 틀리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합 정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위반을 한 경우에는 기존의 오프라인 기업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습니다. 근데 온라인 기업은 관련 매출액 3% 이하의 상한선에 이제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서로 같은 행위에 대해서 다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비를 했고요. 그래서 제 개정안에서는 동일 행위,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규정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규정하고 유사 중복되는 특례 규정은 일반 규정으로 대부분 통합 정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라든지 14세 미만 아동 정보 개인 수집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규정에 통합을 했고요. 근데 특례만 있던 것들을 개인정보 기존 오프라인 개인정보 처리자도 이제 지켜야 되는 사항들도 생겼습니다. 손해배상 보장 제도 같은 것들을 지켜야 되고요. 국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매출되는 데는 국내 대리인을 그러니까 주로 해외 사업자면 되겠지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되고 개인정보 그러니까 이용 내역 통지가 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만 이용 내역 통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도 이용 내역 통지를 해야 되는 이렇게 일반 규정으로 이제 전환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왼쪽에 특례 규정이 이제 통합이 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수집 출처 통지하고 이용 제공 내역 통지가 있었습니다. 수집 출처 통지는 그 오프라인 쪽에서 내가 이걸 정보 주체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그 수집 출처를 통지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의 서비스에는 보통 뭐 아마 그런 메일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1년 동안 개인정보를 어디서 뭐 이용했고 뭐 이런 이용 제공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기준도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 수집 출처 통지라든지 이용 제공 내역 통지의 이제 기준이 조금 달랐었는데 이런 수집 출처 통지 제도하고 이용 제공 내역 통지 제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일원화를 좀 시켰습니다. 개인정보 보유란 기준으로. 그래서 5만 명 이상의 민감 고유 식별 정보와 100만 명 이상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대신 수집 출처 통지하고 이용 내역 통지가 유사한 면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통지를 하면은 하나 할 때 다른 것들을 같이 통지하면은 두 번 통지 안 해도 되도록 좀 개선을 했고요. 왜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용 제공 내역 통지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서만 하던 것이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대해서 이게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지하는 방법들이 보면은 기존에 뭐 이메일 이런 것들로 많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메일 이렇게 오고 이러면 대부분 스팸성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통지하는 방법도 좀 다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알림창 같은 것들을 개별적으로 이제 뭐 앱에 보면은 이렇게 알림 표시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알림창으로서 보냄으로써 이렇게 이 통지를 뭐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를 해서 통지 방법도 좀 다양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인데요. 이것도 사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두 개가 떨어져 있을 때는 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고시가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일반 규정인 이제 뭐 30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행령 30조에 따른 위임받은 고시가 있었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그 시행령 48조 2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술적 보호적 관리 조치 기준이라고 해서 서로 유사한 내용이지만 다른 일부 좀 틀린 별도의 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보호 조치 기준을 따져야 됐고 기존의 일반 오프라인 사업자는 이게 이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해야 됐는데요. 두 개를 통합을 해서 이름은 그대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했는데 두 개를 통폐합하면서 없던 기준이 생기기도 하고 뭐 좀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없애는 것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앞에서 과징금 일부 이야기를 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은 일단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 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판단합니다. 안전성 확보 그러니까 유출이 됐는데 안전성 확보 조치에 문제가 있다면은 과징금 3%의 물론 상한이지만 3%로 받을 수 있고요. 9월 15일부터는 개정이 돼서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전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매출액의 3%였어요. 지금은 전체 매출액의 3%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징금 규모가 물론 상한선입니다. 이렇게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잘 지켰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업에 들어가셔서는 아마 이것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통합하는 이제 과정에서 이제 좀 기술 중립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특정 기술에 대한 이제 용어는 좀 삭제를 했고 대부분 기술 중립적으로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든지 뭐 비밀번호 작성 규칙 같은 것도 사실 다 없앴어요. 뭐 비밀번호 작성 규칙 같으면은 보통 뭐 몇 자리 이상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별로 효과성이 없고 보안에 차라리 좀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 작성 규칙 같은 것도 다 삭제를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뭐 백신이라고 우리가 쓰는데 이런 것들 백신 하면은 좀 특정 회사의 뭐 특정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뭐 특정 기술에 좀 얘기되는 그런 사항들은 문구를 삭제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개인정보 전송 저장 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라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라고 해서 좀 유연성과 기술 중립성을 좀 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개념을 확실히 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건 뭐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인데 기존에는 DB 시스템, 개인정보를 다루는 DB 시스템만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봐서 여기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면 규율을 했는데 데이터베이스 등이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앱도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은 정보 주체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해야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신고를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때는 72시간 내에 정보 주체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개보이나 인터넷진흥원에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뭐 유출 통지나 이런 것들이 그 시간이 기존 오프라인은 5일이었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기존에는 24시간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72시간으로 저기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72시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이 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들은 5일 해서 5일 만에 하면은 그 위반이 되기 때문에 꼭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은 72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통지가 그러니까 유출이 발생하면 한 건이라도 정보 주체한테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 유출 건수가 1,000명 이상이다. 또는 여기 나왔듯이 민감한거나 고유 식별 정보가 한 건 이상, 이건 한 건이라도 유출되거나 또는 이게 뭐 실수로 유출된 게 아니라 외부 해킹으로 인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은 그러니까 정보 주체 통지 외에도 앞에 개보이나 이런 데에서 유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그래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이제 일반 개인정보 처리자로 이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맞춰서 뭐 해당 지정 대상자 범위에 뭐 영3시조 2에 보면은 이제 지정 대상자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효기간제는 폐지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1년 동안 서비스가 사용하지 않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파기하거나 또는 별도 개인정보를 분리 보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뭐 코로나 때 이런 때를 보면은 뭐 서비스를 많이 쓰지 않고 2, 3년 동안 안 쓰는 케이스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에는 뭐 적용되지 않고 불편한 점도 많고 이게 큰 효과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1년 지났다고 해서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이 1년 지났는데 뭐 로그인도 안 하고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이거를 유효기간제에 따라서 별도 분리 보관하거나 삭제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책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바뀌는 제도입니다. 아마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사전 동의 방식을 하는 거고요. 대부분 뭐 앱이나 이런 서비스 해 보시면은 필수 대부분 동의할 때 뭐 선택 동의도 따로 있지만 거의 동의를 대부분 받고 시작을 하죠. 가입할 때 뭐 동의하다. 왜냐 이게 동의를 받으면은 정보청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는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동의 만능주의에서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을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뭐 이런 맨날 뭐 동의하라 보니까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동의 클릭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동의 제도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을 하기서 형식적 동의가 이렇게 되고 다 동의 만능주의가 이제 좀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제 동의 관행도 좀 줄이고 그 실제적인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필수 동의 규정을 조금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그 법 15조에 보면은 저희가 15조 4호에 보면은 계약 체결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원래 불가피하게라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라는 게 사실은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는 대부분 사전 동의를 많이 받고 필수 동의 관행으로 갔는데 이 불가피하게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 계약에서 그냥 필수적으로 내가 뭐 계약을 하거나 예를 들어 배달을 해야 되는데 뭐 주소를 수집해야 되거나 이런 거 전화번호 수집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동의 일일이 받으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유념하셔야겠죠. 이게 정말 계획 체결이 정말 필수적인 건지 아닌지 뭐 과도하게 한 거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잘
나중에 혹시 입증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입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이제 처리자들이 이런 것들을 동의 없는 수집에 조금 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거는 뭐 공공기관 쪽에서 많이 관련된 텐데 코로나19 때 뭐 동선 이제 뭐 의심자라든지 감염자의 동선 파악이라든지 이런 때 보면은 이제 이 법에 보면은 58조에는 예외 조항들이 있어가지고 공중위생에 대해서는 뭐 개인정보를 쓰더라도 뭐 전체적인 3장에서 뭐 8장까지를 다 면제를 해줬어요. 근데 거기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뿐만이 아니라 이게 수집한 정보들을 안전하게 안전성 확보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도 다 면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유출이 되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 등 공중위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동의는 꼭 없어도 사용할 수 있대. 이거를 15조로 이동함으로써 안전성 확보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은 좀 지킬 수 있게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케이스 옛날에 있을 텐데 아마 그 아동 성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아마 쏘카를 타고 갔는데 그 쏘카에 정보를 제공을 급하게 요청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에 뭐 대응을 못했던 그런 케이스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 생명 보호에 급박한 경우에도 유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문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급박한 경우에는 조금 유인하게 대처해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필수 동의를 이제 조금 관행을 없앤다고 했는데 이제 동의도 그러면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 동의를 안 받아야 되는 경우도 만들었지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유한 동의 기준을 17조에 017조에 좀 만들었습니다. 동의 원칙을 구체화해서 정보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뭐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할 것 이런 것들이 17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됐고 또 동의를 해야 되는 항목들도 법에 들어가면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별도로 구분해서 동의받아라고 했기 때문에 뭉텅거려서 동의받으시면은 동의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동의에 받아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쉽고 뭐 구체적이게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대부분 홈페이지 첫 번째 보면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첫 페이지 제일 하단에 대부분 있는데 법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그 작성해서 고지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사실은 뭐 내용의 적정성이나 구체성 이런 것들이 조금 위했기 때문에 잘 돼 있는 데는 잘 돼 있어서 이런 데는 아 이런 걸 수집하고 관리하고 이렇구나 하는데 못 돼 있는 데는 뭘 수집해서 처리하는지 좀 명확하지 않는 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좀 물론 대상이 모든 게 이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평가해서 좀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좀 권고를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가 대상이 될지는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쟁 조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은 뭐 서로 가서 소송을 하기 전에 이제 합의를 보기 위해서 이제 분쟁 조정을 하죠. 뭐 대부분 많이 되는 것들이 뭐 CCTV로 찍혔는데 왜 우리 집 앞을 CCTV를 찍히고 있냐라는 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쟁들이 많이 오는데요. 그런 이제 분쟁 조정 같은 케이스들이 있을 때는 기존에는 이제 조정이 신청이 오면은 의무적으로 내가 조정 신청하면은 그 대상이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분쟁 조정에 대응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로 다 확대가 됐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분쟁 조정 요청이 들어오면은 의무적으로 조정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다만 근데 내가 뭐 이게 거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뭐 얼마 안에 거부를 하라라고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은 수락으로 간주해서 일정 기간 지난 뭐 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무조건 수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분쟁 조정에 바로 참여하게 되는 거고 이러면은 이제 분쟁 조정 결과를 따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분쟁 조정을 하다 보면은 뭐 자료 내놓으라 이러면은 사실은 잘 안 내놓겠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현장 출입 및 자료 조사에 대한 권한이 생겨서 분쟁 조정에 필요한 경우
이런 자료 조사나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 정보를 담당하게 되면은 개인 정보를 업무를 하다 보면 개인 정보를 많이 이렇게 알게 되는 케이스가 많고 아마 그런 이슈들도 많았을 겁니다. 개인 정보를 이제 업무 중에 알게 된 걸 사적으로 이용한 케이스들이 많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의 휴대전화를 이렇게 잘 받다가 저분이 너무 마음에 들고 내 스타일 같아서 따로 연락을 하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이 문제가 많아요. 특히 이제 공공기관 케이스에 이제 이런 경우 많았는데 이게 그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명확하게 업무를 목적으로 내가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59조 금지 조항에 이전에는 뭐 훼손, 멸실 뭐 이렇게 해서 그 개인정보를 그냥 뭐 없앤다든지 이렇게 불법적으로 삭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금지 조항이었는데 여기에 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법적으로 이용을 해서 잘못되면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항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개인 정보를 이게 뭐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는 것들을 그거 하실 때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공공기관 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앞에 거랑 사실은 개를 같이 하는 겁니다. 아마 뭐 N번방 사건이 있고 송파 뭐 살인 사건 이거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거고 신당동에서 아마 영무원이 여성 영무원 아마 집을 찾아가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해해서 죽인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신당동 케이스는 아마 그 가해자도 신당동에 하여튼 그 영무원이었는데 아마 직위 해제돼 가지고 자신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내부 이런 내부망에 그런 시스템에 해서 이 사람의 뭐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 알아내고 거기 찾아가서 뭐 이렇게 했던 상황인 거고 아마 송파 살인 사건도 아마 수원시일 거예요. 수원시에서 공무원이 그 공무원인지 아닌지 그 공공기관에 일하시는 분이 그거를 유출해서 그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살인 사건까지 이르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22년 7월 14일 날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을 했었고요. 그것을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해서 별도의 장으로 해서 시행령에도 놓고 고시에 지금 또 넣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시가 이제 조만간에 나올 텐데요. 그게 되면은 이제 그 대규모로 처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공공기관들은 많죠. 주민등록 등록 시스템, 자동차 등록 시스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 아마 이미 공공기관 유출 방지 대책이 내린다 보면은 그 시스템들이 천 몇십 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규모 공공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게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를 해서 대신 이게는 시행령이나 이런 거는 이번에 바뀌었지만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 준비를 하고 새로 사람도 뽑고 시스템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기관과 이용기관이 접근 권한 체계적으로 관리해라. 예를 들어서 아까 신당동 그런 사건처럼 직위해제거나 인사이동이 있으면은 접근 DB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바로 없애라라든지 또는 접속기록 분석 기존에는 개인정보 처리자 또는 책임자가 기관에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는 내 기관의 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세 개다. 각 시스템별로 책임자를 정해서 내부 관리 계획도 다 따로 수립하고 다 따로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건 1년의 유예 기간을 따로 두고 하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공 시스템 운영 기관에서 이런 특례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파일을 뭐 예전에는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파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밑에 예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뭐 공공기관 이러면 전문가 이렇게 수당 주고 뭐 정보 수집하고 사인 받고 많이 하죠. 그런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거 외에는 내부적으로 뭐 처리되는 이런 것들도 다 개인정보 파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되고 또 공공기관도 이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으면은 그 요약본을 만들어서 공개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우리가 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시스템이 이렇고 이런 것들이 외부에 공개하기 위해서 이런 요약본도 만들어서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은 또 온라인 상거래가 많이 확대되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는 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필요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국민이 국내 쇼핑몰에서 해외 상품을 구매를 했죠. 그러면은 쇼핑몰이 해외 판매자한테 뭐 주소나 주문 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케이스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럴 때는 매번 이거를 해외 누구한테 뭐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동의를 항상 요하게 됐는데, 근데 EU 같은 케이스는 해외 상품 구매나 이런 게 발생하더라도 뭐 적정성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 뭐 EU랑 우리나라는 지금 적정성 결정이 이제 맺어져 있는데, EU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자기 나라 수준과 비슷하게 잘하고 있어. 이런 것들 이제 적정성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나라에서는 동의 없이도 이런 것들은 옮길 수 있게 규정이 있었는데, 저희도 이번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레퍼런스 삼아서 동의 없이도 예를 들어서 그 뭐 적성성 결정점 상대국의 나라가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잘 돼서 안전한 나라라든지,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관련된 인증을 받아서 인증받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꼭 항상 동의만을 받아서 이게 이전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국외 이전 적법 요건을 좀 다양화했습니다. 다양화했고, 대신 이제 이렇게 넘어갔는데 뭐 개인정보 수준이 갑자기 떨어졌다든지 뭐 유출되거나 이거 침해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그러면 중지 명령을 할 수도 있는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이전된 것도 중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명령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들은 국외 이전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인증이나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이런 것들에 맞서 이제 절차 등을 시행령에 이제 마련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중지 명령권과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 중요한 건데요. 기존에는 위반행위 매출액, 그러니까 형벌 규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벌칙에 뭐 몇 년 뭐 이런 게 많은데 과태료 많았는데, 이것을 조금 경제별로 좀 전환할 필요성이 있어서 경제별로 전환하는데, 이제 과징금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매출액이 아니라 전체 매출액 3%로 상향됐습니다. 뭐 유럽 같은 케이스는 4% 전체 매출액. 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구글, 메타 이런 데 처분받을 때 거기는 뭐 몇 천억 수준 사실 이렇게 되는 거고, 작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맞춤형 광고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그런 걸로 해서 구글, 메타에 한 1,000억 가까이 때렸어요. 그때는 관련 매출액의 3%로 했기 때문에 상한선이 그 정도로서 이렇게, 만약에 그때 이게 관련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 3%였으면 저희도 그런 과징금 부과 오더가 훨씬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9월 15일부터는 전체 매출액 3%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그 과도한 형벌 규제는 삭제해서 아까처럼 대상을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무조건 이게 뭐 다 3%를 하느냐, 이게 이제 입증 책임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관련 매출액을, 그러니까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빼주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게 관련 매출액의 증빙을 어떻게 보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유출해서 과징금 대상이 된 사람이 우리는 이거는 관련 없는 매출액이라고 적극적으로 해서 인정이 받아야지만 아까 전체 매출액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무조건 전체 매출액 기준은 아니고 관련 업체들은 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위반 행위나 뭐 이런 것들에 과징금 기준도 기존에 세 구간에 뭐 이렇게 돼 있던 거를 네 구간으로 해서 좀 유연성을 좀 확장을 했고요. 중소영세 사업자가 이게 뭐 납부 기한을 조금 이제 2년 내에서 연기할 수 있고 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도 대신 이런 것들 중에서 유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침입니다. 이게 전속 요구권은 이제 일반적으로 마이데이터 규정인데, 이거는 뭐 앞으로 시행이 앞으로 1년 이상 좀 남아서 금융 마이데이터처럼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제 전송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됐습니다. 좀 스킵하겠습니다.
그 자동화된 이제 의사결정 아까 인공지능 할 때 이것이 이제 내년에 이제 3월 15일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뭐 채용 면접이라든지 뭐 복지 수급자 선정 이런 거를 이제 자동화된 결정으로 하면은 정보조차가 요구할 경우에는 설명 요구권도 생기고 거부권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게 설명할 수 있고 거부했을 때 인적 개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다 이제 뭐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런 사항들이 이제 오늘 해서 아마 오늘 보도 자료도 해서 좀 많이 나올 텐데 9월 15일 시행 전에 저희 9월 13일은 민간 사업자 대상으로 이게 L타워 공공기관 대상으로 똑같은 L타워에서 이제 3시부터 저희들이 이 관련 개정 사항들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그 이후에도 뭐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에서 전문 간담회를 할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서도 저희들이 준비해서 이런 뭐 간담회라든지 중간에 관련된 뭐 규정들이 다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최종 안내서를 9월부터 초안부터 해서 12월까지 만들고 그것들을 좀 종합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2차 이제 아까 9월 15일 1차 시행령 개정이고 2차 시행령 개정을 또 준비를 해서 내년 3월 15일 시행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 나갈 것이니까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